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위클리 아르떼 진행을 맡은 유예빈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죠? 이렇게 날이 추워질수록 예술 작품의 매력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짧은 음악 한 곡, 한 편의 공연만으로도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매력적인 예술 작품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정소희 그리고 윤자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페라부터 뮤지컬 그리고 무용 공연까지 다양한 예술 소식들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오늘의 공연이 뭔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혹시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분명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익숙한 곡 같은데 이 광고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 아주 유명한 곡이죠. 오페라나 클래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는 음악일 거예요. 바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에 나오는 개선행진곡입니다. 이 노래는 롯데백화점에서 한동안 광고 삽입곡으로 쓰기도 하고 또 개점 시간을 알리는 음악으로 쓰면서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곡이 됐는데요. 이쯤이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공연 뭔지 감이 오시죠? 네,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공연 베르디의 걸작 중의 하나인 오페라 아이다입니다. 서울시 오페라단이 창단 40주년을 기념해서 아이다를 올립니다. 네, 아이다가 공연을 하네요. 좀 아이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이다는 일단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온 에티오피아의 공주 아이다와 또 이집트의 장군인 라다메스, 이집트의 공주인 암레리스의 엇갈린 사랑을 그린 이야기,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에티오피아의 공주인 아이다가 밤에 몰래 궁을 빠져나왔다가 이집트에 끌려오게 됩니다.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이집트의 젊은 장군인 라다메스를 사랑하게 되고 둘은 남몰래 연인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파라오의 딸, 공주인 암레리스입니다. 왜냐하면 암레리스가 라다메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짝사랑해왔거든요. 이 눈치가 빠른 암레리스는 이 둘 사이의 기류를 알아챕니다. 이때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이 터지고 라다메스는 총사령관으로 출정을 하는데요. 승전 파티에서 에티오피아의 왕인 아이다의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아이다는 조국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라다메스가 사랑 때문에 군사 기밀을 흘리게 되고 이거를 들은 사제들이 라다메스를 반역죄로 몰아버리는데요. 이 다음 내용은 우리 오페라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딩이 너무 궁금한데요. 이 다음 이야기는 이번 공연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지는 소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덕분에 공연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다는 이 규모가 좀 워낙 커서 좀 공연이 잦지는 않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서사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웅장한 무대와 이런 음악을 사용을 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다라는 작품은 이 베르디의 그랜드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 공연에서 그렇게 화려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공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지난 10월 21일에 서울시 오페라단이 제작 발표회를 했는데요. 이 제작 발표회에서 밝히기로는 합창단 수만 1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역대급으로 많은 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개선행진곡이 연주가 될 거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무용수도 대규모로 투입해서 아이다의 웅장한 무대를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오케스트라까지 포함하면 200명이 넘는 엄청난 대규모의 인원이 무대에 오른다고 하니까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가 될 것 같죠. 네, 와 그런데 200명이요?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게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아이다라는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르디의 그랜드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품이잖아요.
그와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오페라 공연장인 이탈리아의 아레나 디 베로나를 상징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베로나 극장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한국인 최초로 주역을 맡아서 출연한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번 공연에도 출연을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최초로 맡았던 분이 소프라노 임세경 님인데요. 이번에 아이다 역에 임세경 님이 출연하고요. 또 소프라노 조선영 님이 더블 캐스팅을 맡아 출연합니다. 라다메스 역에는 테너 신상근 구균종 님이, 암네리스 역할에는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김세린 님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클래식 팬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이름들인데요. 이 유명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대거 출연하는 이번 오페라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네,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이번 오페라 이 아이다 언제 볼 수 있나요? 네, 이번 공연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무려 4일이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아이다라는 작품 워낙 규모가 크고 화려해서 자주 공연되지는 않는 작품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서 아이다 관람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아이다 꼭 들려서 한 번쯤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무용 공연입니다. 여러분, 태권도와 한국무용의 만남 혹시 상상이 되실까요? 오, 태권도요? 태권도는 보통 주먹, 발차기 이런 강한 느낌이잖아요. 좀 무용이랑은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맞아요. 제 생각에도 뭔가 무용과 태권도 이 조합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사실 두 분야 모두 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이긴 하지만요. 한국 무용 하면 뭔가 좀 아름답고 뭔가 여리여리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두 분의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사실 한국무용과 태권도 완전히 다른 두 분야잖아요. 근데 보통 태권도에서는 지르기나 격파처럼 직선적인 움직임이 대부분이고요. 한국무용은 감기 혹은 어르기처럼 곡선적인 움직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합으로 한국무용계에 새로운 길을 연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립무용단의 태권무무 다라입니다. 이 작품은 직선적인 움직임에 한국무용의 둥근 곡선을 더해서 무가 예로 승화되는 순간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와, 근데 직선적인 움직임과 또 둥근 곡선의 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달하가 무슨 뜻일까요? 네, 달하는 달림이시여라는 뜻의 고어입니다. 이야기는 태초 이전의 무의 세계에서 시작되는데요. 두 남녀가 탄생해 사랑을 나누지만 세상의 악과 혼돈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조화를 찾아가면서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를 탄생시키는 이야기인데요. 즉 인간과 자연, 선과 악, 그리고 사랑의 순환을 담은 신화적인 무용극입니다. 네, 신화적 의미를 좀 담고 있어서 그런지 듣기만 해도 엄청난 이야기가 존재할 것 같은데 그런데 궁금한 건 이 대사 없이 그런 이야기를 다 풀어낼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달하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넘버벌 퍼포먼스인데요. 즉 말이나 노래 없이 오직 춤과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무용극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없어도 무용수의 몸짓이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느꼈지만 이 무용이라는 거는 무용수들의 표정, 또 움직임으로 이 이야기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가 들어간 공연이라면 조금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그럴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이 작품은 격렬함과 서정미, 이렇게 정반대의 매력이 공존하는 무대인데요. 태권도의 힘찬 풍세, 그리고 태견무까지 감상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한국무용의 부드러운 선이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장면은 뭔가 실제로 보면 정말 벅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작품 달아 우리나라 관객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달아는 2008년 초연 당시 1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요. 이듬해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에서는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순회 공연을 이어가며 한국의 대표 무용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렇죠. 태권도를 단순히 무예가 아니라 예술로 승화시킨 덕분인데요. 이 공연을 본 외국 관객들은 언어가 필요 없는 한국의 에너지다라고 평가해줬습니다. 자, 그럼 1부의 시작 장면부터 함께 보실까요? 먼저 천지개벽입니다. 이 장면은 태초남, 태초녀 이렇게 두 무용수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해와 달을 상징하며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또 이어서 신들의 귀환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민족 설화에는 또 빠질 수 없는 게 다양한 신들이죠. 무용수들이 그 성스러움을 직접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1부 천지개벽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영상을 감상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신성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1부에서는 이렇게 인간과 신을 표현했고요. 시작에 대한 서사를 표현한 장면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또 다르게 좀 더 강한 분위기로 바뀌는데요. 우리나라 민속 신화에 또 빠질 수 없는 등장인물은 바로 동물이죠. 개구리, 공작, 새, 뱀, 독수리까지 이렇게 약육강식의 세계를 무용수들의 완벽한 묘사로 해냅니다. 춤을 보면서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함께 보시죠. 와, 정말 무용을 모르는 분들도 보자마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상과 분장도 한몫하는데 무용수들의 표정 연기 덕분에 이 리얼함이 더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용수들의 연기 덕분에 더 현실감 있게 표현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태극권, 태권무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태권도와 한국 무용의 만남인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네, 태권도의 절도감 덕분에 더 화려함이 극치에 달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라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바로 미래의 꿈입니다. 수십 명의 무용수들이 함께 달무리를 그리며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기원하는 장면인데요. 경건함과 화려함이 함께하는 무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이렇게 수십 명의 무용수가 큰 원을 만드니까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특히 저는 달 밑에서 꽃잎이 떨어지니까 보면서 좀 소름이 돋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라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다 보니까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꽃잎 덕분에 마지막까지 여운이 진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태권무브 다라를 제작한 조흥동 예술감독은 태권무브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예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다라는 신화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통 작품이 다뤄지는 다라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작품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그렇죠. 앞으로도 경기도립무용단은 계속해서 한국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무대로 그 가능성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6년에도 경기도립무용단의 공연은 계속되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스테이지 태권무브 다라였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공연 소식인데요. 11월 25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공연은 세대와 국경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음악의 대화 무대입니다. 피아니스트 정명훈, 첼리스트 지한왕,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그리고 비올리스트 디미트리 무라스까지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서 만납니다. 우리 정명훈 선생님 하면 아무래도 지휘자 이미지가 강한데 이번에는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명훈 선생님은 지휘자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은 꾸준히 실내악 무대를 병행해 오셨습니다. 그는 실내악은 음악의 본질이자 대화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무대는 바로 그 철학이 담긴 공연입니다. 거장이 직접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젊은 연주자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무대이자 음악적 귀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치 스승과 제자, 이렇게 세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휘봉을 내려놓고 피아노로 전하는 이야기. 이번 무대는 거장과 신예의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참 의미가 큽니다. 이번 무대에 함께하는 연주자들도 정말 특별하고 화려하다고 들었어요. 네, 먼저 첼리스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첼리스트는 지한왕이고요. 중국 출신으로 세계적인 거장 요요마와 함께 첼로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등과 협연하며 깊고 온화한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죠. 정명훈 선생님과는 30년 넘게 호흡을 맞춘 오랜 음악적 동반자입니다. 그렇게 오랜 인연이 음악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그 호흡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클래식의 자부심이죠. 양인모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우승을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섬세하면서도 대담한 해석으로 최근 유럽 무대에서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죠. 들어보니까 비올리스트 디미트르 무라스도 함께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벨기에 출신의 비올리스트죠.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이자 국제 무대에서 늘 중심을 잡는 연주자로 평가받습니다. 이 세 명의 현악 연주자와 정명훈의 피아노가 함께하는 무대, 그 자체로 클래식 팬들의 기대가 모일 수밖에 없겠죠. 이번 공연 프로그램도 굉장히 풍성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첫 곡은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단조 K304. 고전에서 낭만으로 이어지는 신뢰악의 정수가 담긴 구성입니다. 모차르트가 어머니를 잃은 직후 작곡한 작품입니다. 그의 곡 중에서도 드물게 비애와 좀 고독이 느껴지는 소나타죠. 두 악장뿐이지만 슬픔 속에서도 좀 단단한 내면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정명훈과 양인모의 2인중주로 연주될 예정입니다. 이 모차르트 음악이 가진 고요한 슬픔이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주고받는 절제된 감정선이 이 공연의 첫 문을 여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잠시 두 악기가 속삭이듯 대화하는 모차르트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네, 분명 짧은 구간이었지만 그 감정의 결이 굉장히 섬세하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선율 안에 숨겨진 모차르트의 내면이 정명훈과 양인모의 연주로 어떻게 표현될지가 참 기대됩니다. 이어서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유령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사실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들지만요. 사실은 베토벤의 가장 실험적이고 또 드라마틱한 작품입니다. 특히 이 악장의 흐릿한 화성과 여운 때문에 유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피아노와 현악의 긴장감이 어우러지는 그 특유의 밀도감이 인상적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인상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는 정명훈의 피아노, 양인모의 바이올린, 그리고 지한왕의 첼로가 함께합니다. 서로의 존재감을 존중하면서도 음악적으로 좀 밀고 당기는 긴장감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그럼 베토벤이 만들어낸 유령의 긴장감,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이 짧은 구간인데도 묘한 긴장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하나하나가 공기에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곡은 좀 무섭다라기보다는 내면의 회색 그림자를 표현한 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연주자의 호흡이 만들어낼 깊이는 직접 공연장에서 느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곡은 브람스의 베르테르. 제목부터 감정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영감을 받은 곡인데요. 사랑, 절망, 그리고 불안정한 열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특히 4악장에서는 감정의 폭발이 그려지는데요. 피아노의 격정과 현악의 울림이 더해지면서 좀 한편의 심리극을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이제 브람스의 고뇌와 열정이 교차하는 장면 함께 보시죠. 네, 한숨이 나올 만큼 정말 강렬하네요. 네, 정말 감정이 막 소용돌이치는 게 느껴집니다. 네, 브람스가 좀 사랑과 이 절망을 동시에 품었던 그 감정이 4명의 연주자 손끝에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네, 이번 공연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는 마치 음악의 대화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정명훈 선생님은 음악은 나이를 초월한 대화라고 하셨죠. 지한왕은 정명훈은 단 한 음만 쳐도 공간의 공기가 바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무대는 기교를 넘어선 진심의 음악이 될 겁니다. 악기로 정말 인생을 이야기하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각자의 경험이 녹아든 연주가 만나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순간, 그 울림을 관객도 함께 느끼게 될 겁니다. 네, 11월의 끝자락, 겨울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렇게 따뜻한 실내악 무대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좋은데요. 정말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음악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위드 양인모, 지한왕, 그리고 디미트리 무라스. 11월 25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모차르트의 고요한 슬픔, 베토벤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브람스의 절절한 열정까지 이 무대는 여러분의 가을을 깊게 물들일 공연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정명훈의 실내악 콘서트까지 알아봤는데요. 정말 음악은 나이를 초월한 대화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페라부터 무용, 클래식 공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당장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과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픽피플 차례인데요. 앞서 오페라 이야기를 나눴던 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네, 오늘 알아볼 인물, 바로 앞서 소개드렸던 오페라 아이다의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입니다. 이 베르디는 이탈리아의 작곡가인데요. 이탈리아를 넘어서 세계 오페라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베르디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작곡가 계보를 잇는 인물인데요. 이탈리아 낭만주의 오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아키노 로시니를 시작으로 도니제티, 벨리니를 잇는 작곡가가 바로 베르디입니다. 이 계보는 푸치니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탄탄한 이탈리아 오페라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베르디는 좀 처음부터 오페라로 성공을 한 사람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베르디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베르디가 처음부터 쭉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베르디는 1813년 북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인 론콜레에서 태어났는데요. 베르디는 18살에 고향을 떠나서 밀라노로 가서 밀라노 음악원의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고 맙니다. 결국엔 개인 레슨을 받으며 작곡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 다음에 아구협회에서 대리 지휘자 역할을 맡게 돼요. 이때 역량을 인정받고 오페라 작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최초의 오페라인 산 보니파치오의 백자 고베르토라는 작품을 썼는데 결국에는 1834년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2년 뒤에는 결혼까지 합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본 오페라를 잊을 수 없었던 베르디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밀라노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해 처음 썼던 산 보니파치오의 백자 오베르토를 초연하면서
아주 소소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하루 만에 임금님이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이 작품이 무참히 실패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들과 아내가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면서 베르디는 작곡을 그만둘 만큼 단념에 빠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오페라를 쓰게 되고요. 8년 동안에 무려 14곡의 오페라를 쓰는데 이 중에 에르나니처럼 애국적인 독립정신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르디는 이탈리아인들에게 애국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와, 생각보다 베르디의 삶이 굉장히 파란만장했네요. 작품도 실패하고 아내와 아이도 잃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냈잖아요. 또 다른 대표작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베르디의 오페라 너무 유명하고 좋은 게 많은데요. 또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공연되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베르디의 5대 작품으로 불리는 작품이 있는데요.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트라비아타, 아이다, 오텔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밖에도 나부코, 가면무도회, 에르나니, 맥베스 같은 오페라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중에서 유명한 곡들 몇 개만 들어볼까요? 이 곡 다들 들어보셨죠? 이거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축배의 노래 맞죠? 네, 맞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노래죠. 축배의 노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능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에서도 다양하게 쓰여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네, 이것도 당연히 알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전제품 마트 광고로 쓰였던 노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간 좀 내줘 갈 때가 있어 하는 그 노래죠. 이 곡 역시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나오는 곡입니다. 네, 정말 유명한 곡들이 많네요.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음악들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 베르디의 대표작에는 오페라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합창곡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곡이 있는데요. 저희 이 곡도 잠깐만 들어볼게요. 네, 이 곡도 정말 유명한 곡이죠. 네, 맞습니다. 베르데의 레퀴엠 중 디에스 1의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마치 오페라를 떠올리게 만드는 극적인 전개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이렇게 베르디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레퀴엠, 교향곡, 가곡 등 다양한 작품들을 작곡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작곡가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죠. 오늘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남기면서 현대까지 사랑받고 있는 작곡가, 오페라의 거인 주세페 베르디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페라의 거인 주세페 베르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유명하다 보니 처음부터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제가 준비한 픽피플입니다. 여러분, 한국무용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최초의 한류 스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최승희 무용가입니다. 네, 한류 스타라니요. 이 무용가에게도 그런 타이틀이 존재하네요. 네, 맞습니다. 서구적인 외모, 그리고 타고난 세련된 감각, 그리고 뛰어난 표현력까지 그 덕분에 그녀는 매 공연마다 선풍적인 인기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요. 동양의 진주라는 호칭까지 얻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타고난 예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지네요. 네, 1911년 태어난 최승희는 10대 후반 일본 무용계의 거장이죠. 이시이바쿠의 공연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용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이후 도쿄로 건너가 이시이바쿠가 이끈 무용연구소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주연급 무용수로 발탁됐는데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주연급이 됐다는 걸 봐서는 그때부터 최승희 무용수의 능력은 탁월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최승희 무용수는 단순히 춤만 추기보다는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도맡았는데요.
그녀는 한국 고전무용의 보살춤, 학춤, 건무, 장구춤 등 이렇게 다양한 전통 작품을 현대무용의 안무구조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런 작업 덕분에 한국적이면서도 근대적인 지금의 무용 양식이 등장했고요. 그 흐름은 한국 무용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좀 세련되게 바꾸면 전통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최승희는 우리 춤의 뿌리는 지키되 지금의 언어로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외형은 바뀔 수 있지만 작품 안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바로 그녀가 한국의 현대무용 창시자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그녀가 당시 안무했던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살춤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보현보살을 무용화한 작품입니다. 당시 불교 예술에 표현된 조향적인 여성의 미를 그려냈다고 하는데요. 보살을 표현하다 보니 많은 자리 이동보다는 계속해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하고 정적인 춤사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비롭고 관능적인 움직임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춤, 보살춤 잠시 보고 오시죠. 네, 두 번째로는 장구춤입니다. 장구춤은 장구를 어깨에다가 비스듬히 둘러매고 장단에 맞춰 추는 춤인데요. 원래는 농악의 개인놀이에서 시작됐는데 1930년대 최승희의 무용수를 거쳐서 지금은 하나의 무대 무용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자, 그럼 최승희의 장구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이렇게 최승희는 다양한 작품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냈는데요. 1930년대 그녀는 미국, 유럽, 그리고 중남미까지 다양한 나라의 순회 공연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무용가로서의 세계적 주목까지 받았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글로벌 문화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 무용가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무대에 서고 또 그 자체로 문화적 아이콘이 됐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요.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연구소를 설립해 후배 양성에도 계속해서 힘썼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무용계처럼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픽피플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몸짓을 현대의 언어로 바꾼 예술가 최승희 무용수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픽피플인데요. 자빈 아나운서 어떤 인물일까요? 네, 오늘 픽피플에서는 한국 클래식의 살아있는 역사죠. 그리고 세상을 울린 지휘자 한 사람을 만나봅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이미 프로가 되어 있어도 정신과 마음만은 아마추어야 한다. 이 한 문장으로 삶을 이야기하는 음악가 마에스트로 정명훈입니다. 네, 지난 5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 247년 전통의 세계 최고 오페라 무대가 아시안 최초로 정명훈을 음악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백인 중심의 오페라사에 전례 없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결과는 단 하루 만의 영광이 아니라 한평생 쌓은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죠. 그럼 정명훈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정명훈은요,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 6째로 음악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누나 정경화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또 다른 누나 정명화는 첼리스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말 그대로 정시 3남매는 한국 클래식의 대표 가문입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세계적인 연주가라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또 정명훈은요, 7세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하면서 피아노 신동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가족과 함께 미국 시애틀로 이주한 뒤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은 계속해서 이어졌죠. 14세에 첫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메네스 음악원과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피아노뿐만 아니라 지휘까지 전공했습니다. 그럼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음악의 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1974년 또 차이콥스키 국제콩쿨 피아노 부문 2위를 수상하게 됩니다. 이 수상은 한국 클래식 역사에서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당시 서울시청 앞에서는 그를 환영하는 카퍼레이드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한국의 이름이 세계 음악계에 퍼져나간 거죠. 하지만 이때 피아니스트의 길을 멈추고 지휘자로 방향을 튼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모두가 천재 피아니스트 정명훈의 미래를 기대했지만 그는 돌연 음악의 전체를 이해하고 싶다며 지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비전공자가 지휘를 시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악기의 구조와 음색, 또 해석까지 꿰뚫어야 했거든요. 어쩌면 피아니스트의 자리보다 더 험난한 길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1978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부지휘자로 임명되면서 일찍이 세계 무대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이후 유럽으로 진출해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단 음악감독, 프랑스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그리고 도쿄 필하모닉 명예음악감독까지 역임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아시아 지휘자가 인정을 받는 일이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때는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파리 시민들은 젊은 동양인 지휘자들을 향해서 편견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케스트라의 수준을 끌어올리며 결국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고요. 고별 연주에선 20분이 넘는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럽 음악계는 정명훈이라는 이름을 진짜 마이스트로로 인정하게 된 거죠. 정명훈은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2005년에 서울시향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는 침체되어 있던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거죠.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서울시향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만들자. 그는 연습 시간을 2배로 늘렸고요. 음향의 디테일까지 직접 체크했습니다. 또 전용 콘서트홀 건립을 추진하며 한국 클래식의 기반을 다졌죠. 정말 지휘자를 넘어서 거의 예술 행정가의 역할까지 해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한국 음악의 생태계를 바꾸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시향의 사운드가 세계 수준으로 올라선 것도 그의 헌신 덕분이었죠. 그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노래하듯 자연스럽게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네, 그게 그의 인생 철학이자 음악 철학입니다. 정명훈은 악보를 단순히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악보 속의 숨결을 읽어내죠. 그래서 지휘할 때 그는 악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곡을 안보로 연주하죠. 수백 페이지 악보를 외우는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휘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오로지 몸으로 음악을 표현해야 하잖아요. 팔과 몸, 그리고 영혼으로 보여줘야 해요. 정말 그 한마디에 그의 음악이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는 여전히 매일 공부하고 또 스스로를 아마추어라고 부릅니다. 음악 앞에서는 늘 학생으로 남고 싶다는 게 그의 철학입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라스칼라라는 극장 음악 감독이라는 역사적인 자리에 올랐죠. 네, 라스칼라는 1778년 개관한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정명훈은 이미 1989년부터 라스칼라에서 9차례 오페라 프로덕션, 84회 공연, 또 141회 콘서트까지 지휘했습니다. 이는 역대 음악 감독을 제외하고 최다 기록인데요. 그 깊은 신뢰가 쌓여서 이번 임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취로 볼 게 아니라 아시아 음악계가 전체적으로 진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딱 정확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이고 음악가이며 한국인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그의 자부심 그리고 정체성까지 엿볼 수 있겠죠.
이제 라스칼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역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2025년 개관한 부산 콘서트홀 그리고 2027년 완공될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제는 진짜 한국 오케스트라를 세계로 날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오케스트라는 처음부터 날려고 한다. 끝에 가서 멋지게 날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날개를 퍼덕이니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현실적이지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이 정명훈의 목표는 명예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음악,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심이 존재합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대화한 한 사람,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교향곡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지금의 청춘보다도 더 뜨겁고 노년보다도 단단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우리는 인간 정명훈을 보고 있습니다. 네, 늘 배우는 자세로 음악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지위는 언제나 진심이고 또 그 진심이 바로 감동이 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픽피플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무대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잠시나마 추위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술 공연을 감상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좋은 공연은 잠시나마 우리에게 작은 여유를 선물해 주기도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예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